경찰관님, 저 사람이 요양원에서 도망친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또 시작이네. 삼촌, 걔 때문에 이성을 잃으셨어요. 보기가 저를 보호하려고 앞에 섰어요. 하지만 한 명이 마취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기를 건드리지 마.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겠어요. 마취총이 보기를 향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보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마취침이 제 팔에 박혔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보기는 무사했습니다. 보가, 도망가, 살아남아. 보기가 제 곁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보기를 밀어냈습니다. 가, 어서 가. 보기가 망설이다가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다행히 보기는 도망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죠.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네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2살 꼬마가 혼자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5년 전 길에서 주워온 진돗개 보기가 있거든요. 보기는 그때 새끼였는데 비에 젖어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전쟁통에 혼자 남겨진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보가,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짝구나. 보기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보기가 저를 깨웁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 얼굴을 핥아주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미친 영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한테 말을 걸고 복권으로 돈을 낭비한다며 뒷말이 심해요. 특히 이웃집 박씨 일가는 제 땅을 탐내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만수 영감이 죽으면 저 좋은 땅이 국가로 넘어갈 텐데 아깝다 아까워. 이런 말들이 제 귀에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보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면 마을 슈퍼에 갑니다. 복권을 사러 가는 거예요. 매주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삽니다. 1번, 7번, 14번, 21번, 28번, 35번. 보기를 주운 날짜와 제 생일을 조합한 숫자들이에요. 보가, 오늘도 우리 운이 없네. 그래도 괜찮다. 너만 있으면 돼.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기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꼬리를 흔들어 주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랄까요. 특히 슈퍼 사장 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수 형님, 오늘도 복권 사러 오셨네요. 이번엔 꼭 대박 나실 것 같은데요. 김 씨가 유난히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뚝뚝하게 계산만 해주던 사람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집 박씨 일가가 제 집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걸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흩어지더라고요. 보기가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겠다. 보기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보기가 계속 집 앞을 서성거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제 발치에서 조용히 자는데 말이에요.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보가, 왜 그래? 무서운 일이라도 생길까? 보기는 작은 소리로 짖으며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 마당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밤에 누군가 제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기가 저를 보호하려고 밤새 깨어 있었던 거네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제 집 주변을 기웃거린 걸까요? 보가, 고생했구나. 덕분에 할아버지가 안전했어. 보기는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보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보기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보기와 저 사이에 벌어질 눈물 나는 이야기의 첫 장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슈퍼에 복권을 사러 갔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어요. 만수 형님, 혹시 복권에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묻는지 의아했지만 그냥 대답했습니다. 글쎄, 복이랑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지.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김 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1987년 10월 15일 저녁, 평소처럼 복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기는 제 옆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듯이 말이죠. 보가, 오늘은 어떨까? 우리에게 행운이 올까? 보기가 한번 짖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농담처럼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복권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맞네. 7번, 이것도 맞고. 14번, 보가, 이게 정말 맞나? 보기도 제 흥분을 느꼈는지 일어나서 제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계속 확인했습니다. 21번, 28번, 35번까지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보가, 우리가 해냈어. 44억 원이야, 44억 원. 저는 너무 흥분해서 보기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도 제 감정에 동화되어 신나게 지저댔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요즘 이상하게 굴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보가,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슈퍼에 갔습니다. 김 씨에게 당첨 사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김 사장님, 실은 어제 복권에 당첨됐어요. 44억 원이나.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만수 형님. 그런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형님,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처리하셔야 해요. 나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김 씨의 말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친절한 조언인 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기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김 씨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가, 김 사장님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 보기는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보기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조카 박정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정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평소 설날에도 안부 한번 묻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효자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정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 그냥 삼촌 안부가 궁금해서 왔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보기가 정수 일가를 보며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보기가 이상하게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보기는 왜 저러지? 사람을 무서워하는 개가 아닌데. 개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삼촌. 그런데 혹시 최근에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시는데. 정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벌써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무렵 정수가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울에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여기서 보기와 함께 살 거야. 요양원은 싫어. 보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좋은 펜션에 맡기면 잘 돌봐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보기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보기는 내 가족이야. 떨어질 수 없어.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촌,
실은 삼촌이 복권에 당첨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요. 김 씨가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삼촌의 안전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보기가 정수의 바지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소리를 지르며 보기를 발로 찼어요. 이 개가 뭐 하는 거야? 보기를 건드리지 마.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보기를 때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삼촌,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네요. 개를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정수는 이미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수 일가가 돌아간 후 보기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보기는 제 손을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날들은 끝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수가 떠난 지 사흘 후 제 집에는 연일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갑자기 친절해진 거예요. 하지만 보기는 이들 모두를 경계했습니다. 만수 형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웃집 박씨 부부가 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저를 미친 영감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 형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보기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씨 부부는 보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형님, 이 개가 너무 사나운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개를 키우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기는 절대 사납지 않아요. 다만 낯선 사람을 경계할 뿐이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박씨 부부가 돌아간 후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 부녀회장, 심지어 읍사무소 직원까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제 안전을 걱정한다며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만수 영감님,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되셨어요. 좋은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보기는 저희가 좋은 곳에 맡겨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말이죠. 보기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 앞을 막고 서서 으르렁거렸어요. 그날 저녁 정수가 형제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나 되더라고요. 삼촌, 가족회의를 해야겠어요. 가족회의? 무슨 소리냐? 삼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희가 많이 걱정되거든요. 정수의 둘째 형인 정호가 나섰습니다. 삼촌, 실은 요즘 삼촌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요. 개한테 말을 걸고 사람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게 뭐가 이상해? 보기는 내 가족이야. 바로 그거예요. 개를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셋째인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삼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온 것 같았어요. 삼촌,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삼촌을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정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성년 의견인 신청서예요. 삼촌이 혼자서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성년 의견인? 그게 뭐야?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삼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삼촌은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되고요. 보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 개가 또 시끄럽게 굴어. 정호가 보기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정호의 손을 물었어요. 아, 이 개가 날 물었어. 보가, 저는 보기를 말렸지만 형제들은 이미 보기를 위험한 개로 낙인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봤죠? 이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삼촌, 이런 개와 함께 살면 위험해요. 보기는 평소에 절대 사람을 물지 않아. 너희들이 먼저 위협했으니까 그런 거야. 삼촌, 정말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개가 사람을 물어놓고도 개를 편드시다니. 정민이 핸드폰으로 정호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걸 증거로 남겨둬야겠어. 삼촌이 사나운 개를 키우면서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될 거야.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 거냐? 삼촌을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병원은 왜 가? 치매 검사요. 그리고 그 개도 격리시켜야겠어요. 사람을 무는 개는 위험하거든요. 보기가 제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를 건드리면 안 돼. 보기는 내 가족이야. 또 시작이네. 걔를 가족이라니. 삼촌,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형제들이 돌아간 후 저는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가, 미안해. 내가 날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내가 나쁜 개가 되어버렸네. 보기는 제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수 형님, 조카분들이 병원 예약을 하셨던데요. 내일 오전에 모시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님도 한패인가요? 뭔 소리예요? 저는 형님을 걱정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김 씨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졌어요. 보기도 전화기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보기와 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보가, 우리 함께 끝까지 버텨보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보기가 한번 짖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김 씨와 정수가 함께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흰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기가 현관에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병원 갈 시간이에요. 준비하세요. 나는 병원에 안 가겠어.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가야 해? 어제 보기가 정우 형을 물었잖아요. 그런 사나운 개를 키우시는 것부터가 이미 문제예요. 김 씨가 나섰습니다. 만수 형님, 검사만 받아보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으면 집으로 바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병원에 가면 쉽게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보기는 어떻게 하려고? 보기는 저희가 잠시 맡아서 돌볼게요. 삼촌이 검사 받는 동안만요. 절대 안 돼. 보기와 떨어질 수는 없어. 그때 승합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강제로 저를 데려갈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삼촌, 자발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보기가 더욱 큰 소리로 짖으며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이 개가 또 사나운 모습을 보이네요. 역시 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 씨가 핸드폰으로 보기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보가, 진정해, 괜찮다. 저는 보기를 달랬지만 보기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때 한 명의 남자가 개주를 들고 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기를 건드리지 마. 저는 보기 앞을 막고 섰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와 함께 가시죠. 놓아. 나는 안 가겠다고. 보기가 제 팔을 잡은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기를 피하며 긴 막대기로 보기를 밀어냈습니다. 보가, 봤죠? 정말 사나운 개예요. 사람을 해칠 뻔했잖아요. 정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보기는 차 뒤를 쫓아오며 애절하게 짖었어요. 보가,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올게. 차창 너머로 보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보기도 저를 따라오려고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차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이미 정수와 통화를 한 것 같았어요. 박만수 어르신이시죠? 조카분께서 미리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간단한 검사부터 해보시죠.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개와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는데 개가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기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면 뭐예요? 의사가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제 대답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큰 돈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세요? 보기와 함께 편하게 살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투자나 저축 같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보기만 있으면 돼요. 의사가 정수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정수와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보기 생각만 했어요. 보기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사할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삼촌,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더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세요. 며칠 더? 나는 집에 가야 해. 보기가 걱정돼. 보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 맡겨뒀으니까요. 어디에 맡겼어? 보기를 어디로 데려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촌 건강이 우선이에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보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정수의 표정이 너무 태연해서 더욱 걱정됐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기가 없는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어요. 평소에는 보기가 제 발치에서 자곤 했는데 혼자 있으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간호사가 수면제를 주겠다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정신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들이 제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또 다른 검사를 한다며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뇌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검사예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검사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우리 마을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보가,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돌아갈게. 꼭 너를 구해낼게. 병원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수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어요. 삼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승인됐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걸 동의했지? 의사 선생님께서 삼촌의 정신 상태가 재산 관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셨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제 돈을 정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보기는 어디 있어? 보기부터 보여줘. 보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 서류에 서명부터 해주세요. 정수가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가. 집에 가서 보기와 살겠어. 삼촌, 이제 그럴 수 없어요. 보기는 이미 처리했거든요. 처리했다고? 보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정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나운 개라서 보호소에 신고했어요. 사람을 물었으니까 당연한 조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소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안 돼. 보기를 죽일 수는 없어. 보기는 나쁜 개가 아니야. 이미 늦었어요. 어제 처리됐거든요. 저는 정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보기가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지. 정신병자 영감이 또 발작하네. 간호사님,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저를 억눌렀어요. 진정제를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싫어. 놓지 마. 보기를 살려내야 해.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진정제가 들어가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정수의 차가운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낡은 요양원이었어요. 방은 좁고 어두웠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셨네요. 여기가 앞으로 생활하실 곳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어요. 나는 여기 있기 싫어. 집에 보내줘. 그건 보호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조카분께서 당분간은 나가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식당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옆자리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5년째야. 아들이 재산 정리하고 나서 여기 버렸거든. 처음엔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했어. 나가는 방법이 없나요? 글쎄, 가족이 데리러 와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보기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비가 허술한 시간을 찾아냈어요. 새벽 3시쯤이면 야간 근무자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야간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좁은 창문이었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힘들게 창문을 통해 나왔지만 요양원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마을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새벽 6시쯤 마을에 도착했어요. 먼저 집에 가봤습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 보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보기와 함께 나무를 캐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보가, 혹시 여기 있니?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기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기가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보가 살아있구나. 보기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해 절뚝거리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보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보기는 제 얼굴을 계속 핥아주며 울고 있었어요. 저도 보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에서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보가, 우리 숨어야 해. 또 떨어질 수는 없어. 보기와 함께 산 깊숙이 숨었어요.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미친 영감이 어디 숨었나? 우리는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보기도 본능적으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요양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보가, 우리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보기가 제 손을 핥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이에요. 보기와 함께 산속에 숨어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버려진 산막을 찾아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보기에 다친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산에서 나물이나 열매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보기를 위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보가, 할아버지가 마을에 다녀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보기가 불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 두고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마을로 내려갔어요. 슈퍼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항상 뒷문 열쇠를 같은 곳에 숨겨두거든요. 조용히 들어가서 개 사료와 라면, 물 등을 가져왔어요. 도둑질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려는 순간 불이 켜졌어요. 역시 여기 있었구나. 김 씨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 사장님, 만수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조카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데요. 김 사장님도 한패였군요. 뭔 소리예요. 저는 형님을 도우려는 거예요. 김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수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발, 형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기였습니다. 보기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보기야? 보기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김 씨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또 나타났네.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는데. 김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김 사장님, 보기가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었나요? 그게 대답해 주세요. 보기가 김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위협하듯 짖었어요. 김 씨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실은 보호소에 안 보냈어요. 그냥 산에 버렸어요. 뭐라고? 조카분이 시체를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냥 산에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기를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산에 버린 거였어요. 김 사장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조카분들이 협박을. 그때 김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수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더 의심해요. 김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정수 씨, 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가 말했어요. 형님, 정수 씨가 미쳤어요. 형님을 못 찾으면 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해요.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무슨 진실이요? 정수들이 제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김 씨가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정수 씨가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형님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지. 몇 달 전부터, 네, 형님이 매주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사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복권 당첨도.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하지만 정수 씨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준비를? 성년후견인 신청서, 정신감정병원, 요양원, 모든 걸 미리 알아봐뒀어요. 보기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해 주었어요. 이 모든 음모를 혼자서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 사장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 무서워요. 정수 씨가 협박하거든요. 어떤 협박을? 제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약점을 잡혀서 정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였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 정수의 목소리였어요. 김 씨가 결국 신고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희를 봤나 봅니다. 보가 뒷문으로 나가자.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삼촌, 이제 그만 나오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요. 정수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경찰도 2명 함께 왔더라고요. 경찰관님, 저 사람이 요양원에서 도망친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또 시작이네. 삼촌, 걔 때문에 이성을 잃으셨어요. 보기가 저를 보호하려고 앞에 섰어요. 하지만 한 명이 마취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기를 건드리지 마.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겠어요. 마취총이 보기를 향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보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마취침이 제 팔에 박혔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보기는 무사했습니다. 보가, 도망가, 살아남아. 보기가 제 곁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보기를 밀어냈습니다. 가. 어서 가. 보기가 망설이다가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다행히 보기는 도망쳤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정수의 차가운 미소였어요. 하지만 보기만은 살렸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다시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쇠창살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약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알약들을 들고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게 뭔 약이에요? 정신안정제요.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늘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약을 먹기를 거부했어요. 정신이 흐려지면 보기를 찾을 수 없거든요. 싫어요. 약 안 먹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강제로라도 먹이라고 지시받았거든요. 간병인이 다른 직원들을 불렀어요. 여러 명이 와서 저를 붙잡고 억지로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을 먹는 척하고 나중에 몰래 뱉어냈거든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만 기회가 생기면 탈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창문 밖으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보기였습니다. 보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보가 작은 소리로 불러봤어요. 보기가 제 목소리를 듣고 창문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기의 얼굴이 보였어요. 보가, 잘 지냈니? 많이 걱정했어. 보기가 작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보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털도 더러워져 있었어요. 보가, 혼자 지내느라 고생 많았구나. 그때 보기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종이였습니다. 창살 사이로 밀어넣어 주더라고요. 종이를 펼쳐보니 편지였어요. 김 씨가 쓴 것 같았습니다. 만수 형님, 미안합니다. 정수들의 음모를 폭로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보기가 이 편지를 전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기를 따라가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김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와주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간병인들이 다 잠든 후에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어요. 쇠창살은 어쩔 수 없었지만 창문 자체는 열 수 있었습니다. 보가, 여기 와봐. 보기가 창문 아래로 왔어요. 제가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자 보기가 제 손을 핥아 주었습니다. 보가, 할아버지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양원의 검찰청 수사관들이 나타났어요. 정수들을 조사하러 온 거였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시죠? 성년후견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씨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보기를 통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이거였군요. 수사관들은 제 정신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외로 저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그럼 왜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조카들의 음모, 강제로 병원에 끌려간 일, 보기와 강제로 분리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메모하며 들었어요. 정말이라면 심각한 사건이네요. 증거가 있나요? 김 씨라는 슈퍼 사장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신고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 씨가 녹음 파일과 함께 신고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김 씨가 정수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던 거예요. 녹음 내용에는 조카분들이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시간 후 정수들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왔어요. 요양원으로 저를 데리러 온 줄 알았는데 체포된 거였습니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수야, 이제 끝났구나. 삼촌이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저희는 삼촌을 도와드린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김 씨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가짜 정신감정 과정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박정수 씨,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혐의와 재산 갈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수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삼촌, 우리가 없으면 삼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기가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이 저를 요양원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도 취소되었고 제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보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를 더 일찍 냈어야 했는데 고마워요. 김 사장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보기가 저에게 달려와 뛰어올랐어요. 너무 기뻐서 계속 지저댔습니다. 보가,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집에 가자. 보기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보기와 함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정수들이 급하게 체포되느라 건드리지 못했나 봅니다. 보가, 우리 집이야. 드디어 돌아왔어. 보기가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평소 자던 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보가,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보기가 제 손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의 진짜 행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기와 저는 예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함께 겪은 시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보기는 여전히 저를 깨워주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다정하게 깨워주었거든요. 마치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보가,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수들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보기가 참 영리한 개네요. 주인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니. 사람들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어요. 특히 보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나운 개가 아니라 영웅견으로 보더라고요.
김 씨는 더욱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김 사장님, 이제 그런 말 마세요. 결국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님과 보기를 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정수들은 제 조카였지만 보기만큼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복권 당첨금으로 집을 좀 더 편하게 고쳤어요. 보기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만들었고요.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제 방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보가, 내 방이 있는데 왜 여기서 자려고 해? 보기가 제 침대 옆에 누우며 제 손을 핥았어요. 아마도 또 헤어질까봐 불안한 거겠죠. 걱정 마, 보가. 할아버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저녁, 보기와 함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보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보기가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넌 정말 작고 약한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구나. 보기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고마워, 보가. 그때 보기가 일어나서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 씨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형님, 보기가 지역 신문에 실릴 거래요. 뭐라고요? 기자가 취재하러 온대요. 주인을 지킨 의리 있는 게 이야기로요. 정말로 기자가 찾아왔어요. 젊은 여기자였는데 보기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생겼네요. 이 개가 할아버지를 구한 거예요. 네, 보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보기와의 만남, 함께 겪은 시련, 그리고 지금의 생활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보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가, 기자님께 인사해봐. 보기가 기자에게 다가가서 앞발을 들고 인사했어요. 기자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 사람 같아요. 할아버지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네요. 보기는 사람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러 왔어요. 보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기가 유명해졌네. 보기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복권에 당첨됐던 그때와 같은 계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가, 1년 전에는 44억 원이 가장 큰 행운인 줄 알았는데 진짜 행운은 너였구나.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제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저는 복권 당첨금의 일부를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했어요. 보기 같은 개들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보가, 우리처럼 행복한 개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보기가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이 되자 보기의 털이 더욱 풍성해졌어요. 추운 날씨에도 보기는 매일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가, 춥지 않니? 보기가 전혀 춥지 않다는 듯 씩씩하게 걸었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듯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기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자신의 발을 올린 거죠. 보가, 왜 그래? 보기가 저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보가.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밤, 보기는 처음으로 제 침대에서 함께 잤어요. 따뜻한 보기의 체온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보가, 이제 정말 우리는 평생 함께야.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보기와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44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보기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동물이었지만 조카들보다 더 진실한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지켜냈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기가 증명해 준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더욱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